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놓고 독립운동단체들이 잇따라 백지화를 촉구했고 육사 총동창회 등은 찬성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흉상 이전 검토 과정에서 역사학계나 외부 기관의 자문이나 협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김태흠 충남지사 등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전 현충원을 찾아 이념 전쟁을 선동하기 위해 독립영웅을 부관 참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인데 연구개발 예산이 크게 줄었고 트램 등 지역 현안 사업 예산도 대폭 조정됐습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를 들고 복도를 활보하다 교사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학교는 해당 학생에게 등교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육군 사관학교와 국방부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는 걸 놓고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광복 운동단체들은 철거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고 반면 육사 총동창회 등은 흉상을 제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흉상 이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역사학계 등과의 협의는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범도 장군 묘역에 태극기가 꽂힙니다. 철거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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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등은 흉상의 이전 시도는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산당 이력을 문제 삼는 것은 역사적 상황을 모르는 억지 논리라는 겁니다. 육군사관학교 앞에도 20여 개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가 모여 국방부를 규탄했습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비참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가슴을 쥐어짜고 아픈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반면 육사 총동창회 등은 교육 목적에 따라 결정돼야 할 일로 외부 세력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며 흉상은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육사의 교육과 목적에 부합하는 6.25 전쟁, 베트남 파병, 대침투 작전, 해외 파병 등의 작전을 수행하다 전사한 영웅들을 모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국방부는 자유시참변과의 관련성, 빨치산 활동 경력 등에 대한 의혹을 이전 검토 이유로 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역사학계나 외부 기관의 자문이나 협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수 있으면 굳이 외부의 학계나 또는 이런 협의는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육군사관학교는 2018년 홍 장군에게 수여한 명예 졸업장을 회수할지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 이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선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에선 다른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전에 있는 홍 장군의 묘역으로 달려가는 등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예비 역장성들과 함께 육군 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은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산주의자로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체성이 육사의 정체성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무장 통력을 했건 군인을 했건 좋습니다. 그거는 독립기념관에서 선양을 하라 이거예요. 반면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전 추진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철진한 이념 논쟁으로 영웅을 2번 죽이는 신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도부는 정부 방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당이니까 정부 입장을 존중하면서 또 국민들 여론을 잘 수렴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겠다 했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대전 현충원 홍 장군 묘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참배를 마친 이 대표는 역사와 국민들이 용서 못할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이념 전쟁을 선동하기 위해서 독립전쟁 영웅을 부관 참시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까지도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면서 국민 통합은커녕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생 경제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이념 편향, 메카시즘에 빠져서 역사 전쟁만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소가 웃을 일, 반헌법적인 국민 여론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흉상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본인 생각을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경주입니다. 네, 이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이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이자 대전 모임의 공동대표 오광영 이사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대전 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도 직접 주최를 하셨죠? 예, 저희 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겁니다. 예, 광복회랑 같이 했습니다. 흉상 이전 소식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제 상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번뜩 든 생각이 네. 이 정권에서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예. 그런 허탈함? 예. 그런 거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지금 국방부도 그렇고 네. 여당 일각에선 네. 이 홍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을 문제 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홍 장군이 그 독립군 다수가 사망한 자유시 참변과 연관된 의혹이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 관련해서는 지금 시대의 잣대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마르크스 이론에 의해서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좀 성공하고 나서 소련 공산당이 정부가 만들어진 소비에트 정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때는 하나의 시대적 조류였고요. 또 홍범도 장군은 그런 이념과 관련이 없이 예. 공산당 가입을 한 것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지속적으로 항일무장 투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국가가 그때 당시에는 예. 소비에트 정부가 독립군한테 무기를 대준다든가 군사훈련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걸 약속을 했었어요. 그 예. 자료를 보면은. 예. 그래서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27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같이 갔던 고려인들, 그때 상당히 많은 고려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같이 투쟁했던 자기 부하들, 예. 이 사람들이랑 집단 농장을 일구어서 살고 있는데 땅을 불화받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있으니까 공산당에 가입을 좀 한 거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당시에 홍범도 장군이 60세가 되면서 이제 연금을 받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공산당 가입과 연금 이것이 좀 연관이 돼서 그런 개인적인 이유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거죠. 자, 핵심은 그러니까 이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에 의해서 공산당에 그렇죠. 가입한 예. 거다 말씀을 예, 하셨는데 지속적인 독립 투쟁과 예. 그 생계. 그러면 자유시 참변과 관련한 의혹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자유시 참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시 참변 같은 게 22년도에 그 소련의 한 도시에서 일어났던 건데 예. 독립군들이 무장 투쟁을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자유시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 막 그 몇만 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안에서 군대 편제와 관련된 주도권 싸움이 좀 있었어요. 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가 군대 편제를 놓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었고 또 국동 공산당에서는 독립군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고 네. 이 과정에서 일어난 그 불상사죠 일종의 예. 이게 무력 충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뭐 수백 명 나와 있는 자료도 있는데 600명 얘기가 예, 나오죠. 37명 그러니까 죽었다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그런 자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홍범도 장군은 연관이 없다. 네. 실제로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의 어떤 가해자나 피해자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없습니다. 예. 그런 자료는 없고 다만 휘하에 그 소식을 듣고 그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휘하의 장교들과 솔밭에 모여서 통곡했다라는 그런 그 기록들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홍범도 장군을 재판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이
두루 양편으로부터 그 독립군의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신임을 받아야 되는 예. 자리니까. 그 두루 신망받는 지도자를 재판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홍범도 장군이 그 재판관에 임명된 것만 봐도 독립군 내에서 정말 신망받는 지도자였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방부 그리고 이제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 흉상 이전의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아, 이것과 관련해서는 참 그 많은 그 설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약간 기시감이 드는데 이명박 정부 때 예. 뉴라이트 운동 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역사를 약간 좀 그 꼬기 위한 그런 거였는데 그 일환이 아닌가. 그러니까 색깔을 씌워서 그 내쫓고 나서 이제 백선엽 장군 같은 분을 역사의 중심으로 좀 올리려고 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사실 우리 역사에서 일제 36년의 침탈을 지우려고 하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거는 정말로 그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그 시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역사 전쟁이 시작된 느낌이 좀 듭니다. 역사 전쟁이 시작됐다. 예.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기념회에서는 흉상 이전을 백지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좀 완강해 보입니다. 앞으로 기념사업회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어쨌든 저희는 시민들과 계속 만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추진하는 세력 말고 합리적인 보수, 이런 품격 있는 보수 같은 분들, 특히 이제 이종찬 광복 회장님이라든가 예. 심지어는 이번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과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거를 백지화시키는 노력을 하겠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라든가 그 홍범도 장군의 그 정신이 우리 가슴 속에 국민들의 가슴 속에 우뚝 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생이 흉기를 들고 복도를 활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흉기를 발견한 교사가 곧바로 제지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학교 안에서 발생한 흉기 사건에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곽동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전시 유성구의 한 중학교. 어제 점심시간 이 학교 1학년 학생이 흉기를 들고 복도를 뛰어가는 모습이 여러 학생들에게 목격됐습니다. 이 학생은 흉기를 든 채 2학년 교실 복도를 서성이다 뒤따라온 교사들에 의해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학년 층에서 차를 들고 사람을 라인을 쭉 들었다가 2학년으로 뛰어갔어요. 샌드위치 앞까지고. 학교 측은 이 학생이 2학년 선배와 최근 다툼을 벌인 데 불만을 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등교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목격한 학생은 많았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현재 이 학생을 등교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에서는 이달 초에도 교내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교사 1명이 한때 중태에 빠졌다. 현재는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교내 흉기 난동이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 측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중학교 학생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학교 측은 조만간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교내 순찰과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을 위험물 소지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동아입니다. 이달 초 벌어진 분당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폐쇄적 고립 생활에 의한 망상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지만 감형에 영향을 미치는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당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범행 당시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최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그간의 수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뒤 폐쇄적 고립 생활을 하다가 타인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글을 접하면서 망상이 곧 현실이라고 믿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폭력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됐고 이것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본건은 폐쇄적 심리 상태의 피고인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타인이 자신을 해친다는 망상에 빠지고 그 상태가 심화되어 극도의 폭력성을 발현시킨 사건으로. 검찰은 또 최 씨가 비록 망상 상태이긴 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상당한 학업 능력을 갖췄고 가상화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 등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 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심신미약 감경 등을 검색하며 범행 뒤 감경을 의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보행자들을 차로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체포됐습니다. 당시 최 씨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20살 여성 A 씨는 한 달 가까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어젯밤 10시쯤 숨졌습니다. A 씨가 숨지면서 최 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사망자 2명, 부상자 12명이 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656조 9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연구개발과 보조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무차별 범죄 대응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은 올해보다 2.8%, 18조 2천억 원 늘어난 656조 9천억 원입니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건전 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습니다. 예산 증가율이 2%에 머문 건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정부는 내년 총 수입을 올해보다 2.2% 감소한 612조 1천억 원으로 예상하고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 재검토해 약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구개발과 보조금 관련 지출을 중점 정비했습니다. 대신 약자 복지 예산은 강화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을 위해 19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지원 금액을 21만 3천 원 인상하고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완화했습니다. 또 22조 8천억 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소비 위축 방지 등 예산을 5,281억 배정하고 어업인 금융 지원 등에도 2천억 원 정도 확대 편성했습니다. 마약 수사 감시 장비와 중독 재활센터를 늘리는 등 마약 관련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 이른바 무차별 범죄 대응 예산을 올해 2배 넘는 수준으로 증액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관 1명당 저위험 권총을 한 자루씩 보급하기로 하고 예산 8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101개 기동대에 방검복과 3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도 추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보건, 복지, 고용 분야가 242조 8천억 원으로 2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지출 증가율은 외교 통일 분야가 전년보다 19.5% 증가하며 증가폭이 가장 컸고 지출 감소율은 연구개발 분야가 전년보다 16.6% 감소하며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염두에 둔 돈풀기는 없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원칙은 건전 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3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으로 확보한 예산은 약자 복지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태음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의 방향이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국채 발행으로 지출을 늘리는 건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출을 크게 늘렸던 지난 정부 재정 운용은 재정 만능주의에 푹 빠졌었다는 말로 비판했습니다.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합니다. 빚을 내는 대신 지출을 23조 원 구조조정에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 등을 뺀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의 20%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이렇게 마련한 예산은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약자복지, 국방, 치안 등의 국가 본질 기능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고 내년도 예산안의 성격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정부 예산안의 처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가재정법과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청법 등 200여 개 국정과제 법안 처리도 요청했습니다. 주요 국정과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됩니다.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은 알뜰히 지키고 민생은 살뜰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내년도 나라 살림의 허리띠를 바짝 조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건전재정 기조 속에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박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안은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최소 증가폭을 보인 656조 원. 건전재정 기조 속에 지역 주요 사업 예산도 대폭 조정됐습니다. 대전시는 국비 신청액의 86.7%인 2조 1천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비와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구축 예산이 빠졌고 최대 현안인 트램과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설비도 당초 신청한 예산의 3분의 1만 확보했습니다. 좀 더 많은 국비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건전 재정 이런 기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세종시는 당초 국비 확보 목표액의 94%인 1조 5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조사 설계비가 반영된 가운데 2027년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가 치러질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종합체육시설 건립비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죠. 예산을 반영시키기에 이른 절차를 지금 밟지를 못했습니다. 충남도는 국비 확보 목표액의 94%인 9조 8천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서산공항 건설과 국방미래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는 반영됐지만 K-헤리티지밸리 조성 사업과 해양 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 사업 설계비는 삭감됐습니다. 건전재정 방침 속에 정부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 등을 거쳐 12월 확정됩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C 노선이 이르면 올해 안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이었던 천안 연장안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국토교통부가 노선 연장은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홍렬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 덕정역에서 서울을 거쳐 수원역을 잇는 길이 86km의 GTX-C 노선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연내 착공됩니다.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지 12년 만입니다.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만큼 노선 연장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여럿인데 국토부는 지자체 부담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PT가 나오고 한다면 주행도 빨리 할 수 있는 거고 공인자 부담을 하더라도 경제성이 갖춰져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노선 연장을 바라는 지자체는 천안을 비롯해 경기도 화성과 오산, 평택 4곳인데 기초자치단체다 보니 거액의 건설비가 부담입니다. 실제 경기도 오산과 평택이 예산 부담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원과 평택 사이가 단절될 경우 천안시가 자부담을 해 건설하더라도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한편 지역에서는 GTX-C 노선의 천안 연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하더라도 국고 지원이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의 가장 큰 기관 시설 중에 하나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떤 지자체나 이런 부분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 하반기 발표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착공 시기가 불투명해 연장을 위해서는 충남도와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들이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대전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내버스 적자 보전액이나 또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올 하반기 인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8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여기에 인천과 울산도 요금을 올렸고 부산이 10월 인상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국의 시내버스 요금이 일제히 오르면서 대전도 요금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운송원가 부담이 커진 데다 무엇보다 시내버스 적자 보전액이 지난해 1,166억 원에 달하는 등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상황. 대전시는 버스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상 압박 요인이 워낙 많아 하반기 인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를 비롯해 지하철을 운행하는 전국 6개 도시가 65살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법정 무임 수송 손실액 보전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요금 인상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이미 인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도 무임 수송 손실액 증가 등으로 인한 도시철도 보조금 지급 규모가 지난해 6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압박으로 인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6개 시가 다 저기 요금 인상하는 거는 진행 중돼 있고 금년 중에 아마 거의 다 이제 이렇게 인상할 겁니다. 요금 인상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전의 대중교통 요금은 2015년 이후 8년 동안 동결돼 왔으며 인상 폭과 시기는 대전시 교통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네, 올해 추석부터는 공직자가 최대 30만 원의 농수산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높아진 물가를 반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격이 기존의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릅니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경제적 상황, 국민들의 소비 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추석이나 설 명절에는 선물 가격 상한이 최대 30만 원까지 오릅니다. 평소에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명절 기간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최대 30만 원의 선물이 가능한 기간은 명절 당일 24일 전부터 5일 뒤까지입니다. 선물 범위도 농축수산물 상품권에 더해 영화와 연극, 스포츠 등 문화 관람권까지 확대됐습니다. 커피 쿠폰도 구체적인 물품명이 나와 있는 것에 한해 5만 원 이내에서 선물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케이크 하나 이런 식이에요. 가격은 안에 내재가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물품이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물품 상품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선 선물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면서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 등 정당한 목적 안에서만 예외적으로 선물이 허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때부터 1인당 3만 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이번에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일본 강요들이 오염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향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하길 바란다면서 일제히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내에선 중국이 오염수 방류 문제를 외교적 압력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인근 관광시설 직원이 전화를 받자마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중국 국가번호 86으로 시작하는 항의 전화입니다. 최근 이런 전화가 100통 넘게 걸려왔습니다.
対策のしようがないもんね。相手を突き止めるわけにもいかないし、もうちょっと大人になってほしい。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 일본 각지엔 중국에서 건 것으로 추정되는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본행 항공권 예약은 지난주보다 3분의 1로 줄었고 환불 요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강요들은 중국 내 반일 감정 악화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에 대해 일제히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中国側に対して科学的根拠に基づいた議論を行うよう強く求めていきます。科学的根拠のない輸入規制措置について撤廃を 중국이 오염수 방류 문제를 외교적 압력 수단으로 다루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일본이 중국에 대해 시행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 카드라는 겁니다. 中国に対するそういうハイテクの輸出規制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緩めれば中国側も、それに対して緩めていくとかですね。そのカードとしては取っておくっていう面が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들은 연일 일본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에 유감 표명한 걸 놓고선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중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일본이 다음 달 성사되길 희망했던 중일 정상회담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뉴스 더하기 김현수입니다. 8월 29일,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달력을 살펴보면 일단 특별한 표시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청이나 구청 같은 관공서를 지나다가 조기가 개항된 모습 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113년 전 오늘 우리나라가 당했던 치욕 때문입니다. 경술련, 그러니까 1910년 8월 22일 당시 대한제국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이 일본 측과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했고 일주일 뒤인 1910년 8월 29일에 공포됐는데요.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로 경술국치일이라고 하죠. 이미 한일 병합조약은 국제법적으로도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서에는 순종 황제의 친필 서명이나 국세가 찍혀 있지 않았고 양국의 조약문도 같은 형태와 서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일 병합은 일본이 역신무리, 그러니까 배신한 신하무리와 제멋대로 선포한 거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순종도 이런 유언을 남겼죠.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조작의 흔적이 발견됐고 적법한 절차도 무시된 불법 강제 조약이었습니다. 경술국치일, 광복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날을 건국기념일과 함께 5대 기념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연해주라든지 만주라든지 상해든 미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항상 국치일을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그 날은 하루 종일 밥을 굶는다든지 밤에 모여서 국치의 노래를 부르면서 해방의 날을 기억했던 날이고요. 다시는 이와 같은 식민지를 겪지 말자고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뒤 국치일은 국가기념일로 계승되지 않았고 언젠가부터 달력에서도 사라져버렸습니다. 2013년 경기도에서는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개항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이후 다른 지자체까지 조례가 많이 확대되면서 이른바 경술국치일 조기 개항 운동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지역에서는 대전시가 2013년, 충남도 2016년, 세종시는 2017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제대로 조기 개항을 하고 있을까? 제가 오늘 대전시 내 몇몇 공공기관을 돌아봤습니다. 대전 서구청과 대전시청, 대전시의회에서는 조기 개항이 잘 돼 있었는데요. 대전 서구청 옆 서구의회는 조기로 개항돼 있지 않았고 대전교육청, 각동행정복지센터 역시 조기 개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자에게 물어봤는데요. 죄송하다, 알고 있었는데 깜빡했다, 지금 바로 개항하겠다. 알고는 있었지만 국기 내리는 장치가 고장이 나서 개항할 수 없었다. 몰랐다. 일반 시민들도 경술국치일은 잘 모르지 않나. 광복절에 국기 개항하라는 공문은 많이 오지만 국치일에는 그런 게 없었다. 이런 답이었습니다. 지자체 조례도 국치일을 알리는데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부끄럽지만 그 또한 우리 역사로 마땅히 기억할 가치가 있는 날입니다. 이런 국가적
국가적 치욕의 날을 잊고 산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게 달력이라도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국가 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요청에 중앙정부는 줄곧 요지부동이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지만 아픈 역사, 치욕의 역사는 잊어도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뉴스덕이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충남보훈관에서 광복회 충남지부와 함께 113주년 경술국치일 추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충남 지역 보훈기관장과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사와 추념시 낭송, 독립군가 재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술국치일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날로 이번 행사는 보훈의식을 다지는 의미에서 마련됐습니다. 새로운 충남병원선이 보령시 대천항에서 취향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충남병원선은 앞서 40여 년 동안 병원선 역할을 한 충남 501호가 퇴역한 뒤 새롭게 마련된 것으로 승선 인원이 20명에서 50명으로 늘었고 진료 과목도 물리치료실과 치위생실이 추가됐습니다. 선박의 최대 속력은 시속 40km로 응급 환자 발생 시 긴급 이송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등 4개 정부 출연연이 2차 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에 함께 나섭니다. 화학연과 에너지연, 전기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업무 협약을 맺고 2차 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공동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연구 정보와 성과 공유, 융합 연구 사업 등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8월의) 끝자락을 비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전국 많은 지역에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겠는데요. 대전의 아침 기온 22도로 출발해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고 모레도 예년보다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계룡이 21도, 세종은 22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금산이 24도, 논산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당진과 천안이 21도, 한낮 기온은 서산이 26도, 내포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대부분 22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보령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차차 날이 개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